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역학조사관 오정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코호트 격리 관리 방안 교육입니다. 코로나19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의 보고 후 1월부터 타 국가에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한 여행객으로부터 첫 번째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연도에 기해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2020년 1월 30일 WHO로부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이후 2월 22일 대한민국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위쪽 그래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전국 확진자의 발생 추이입니다. 2020년부터 넣지 못한 이유는 1차부터 4차 유행이 5차 유행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작아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그래프에서는 모두 5차 유행과 현재 진행 중인 6차 유행의 발생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잠복기가 1에서 14일, 평균 5에서 7일로 감염 재생산 지수 R-노트라고 하는 이 값은 2.2에서 3.3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란 한 명의 확진자가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 경로의 경우 코로나19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 즉 비말에 의한 전파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에 표면 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지만 공기 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증상 발생 1에서 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편의 붉은색 도식도를 보시겠습니다. 총 감염 기간을 잠재 기간 플러스 개방 기간, 잠복기 플러스 증상 발현 기간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잠재 기간이란 남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개방 기간이란 말 그대로 남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잠복기는 증상이 발현하기 전 기간을 의미하여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호흡기 감염병은 증상 발생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감염 사슬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 사슬이란 6개의 일련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 도식도로 하나의 연결고리라도 끊어지면 전파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병원체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병원소,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설사 마스크를 쓰지 않아 이 바이러스가 탈출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거리두기, 환기 등을 통해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가 되었다고 한들 앞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저희는 감염을 막는 것을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의 강의 또한 그 원칙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위험 시설 코로나19 예방의 중요성에 앞서 고위험 시설이 코로나19에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위험 시설은 분류 자체가 집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 시설은 코로나19에 다음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취약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내 다중 노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 분이 확진됐을 때의 위험성과 2분, 4분, 8분이 확진되었을 때의 다중 노출의 위험성은 노출 위험 기간과 위험 노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종사자 등이 확진이 되는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2차, 3차 감염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말뿐만 아니라 비말이 환경에 묻어서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경기도 고위험시설 분류별 월별 발생 코로나19 발생 빈도입니다. 2021년 1월에 보시면 15건으로 그 당시에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2021년 9월, 10월부터 그 건수가 늘어나더니 2022년에 1월, 2월, 3월에 비약적으로 그 비율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분류를 보시면은 요양원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요양병원,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 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 칠이 되어 있는 시기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 및 확산 추정 시기로 이 시기에 그 수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시설 내 지표 환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환자란 첫 번째 발생한 환자가 아닌 첫 번째로 인지된 환자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서는 직원이 84.6%로 지표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요양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83.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에서도 80.0%,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100%로 입소자가 지표 환자의 전원을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는 N수가 1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표 환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확진일까지의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직원이 지표 환자인 경우 증상 발현부터 확진일까지 평균이 3.01로 나타났으나 입소자가 지표 환자인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확진일까지 14일이 소요되어 굉장히 많은 일수가 소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석에 쓰인 N수가 1이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표 환자가 증상 발현부터 확진일까지의 평균은 3.71로 나타나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시설 내 지표 환자의 인지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나누어 선제검사, 증상 발현 후 검사, 접촉자 분류, 선제검사와 증상 발현 검사의 동시 실현, 그리고 비정기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제검사와 증상 발현 후 검사에 집중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종사자가 선제검사에서 확진이 된 경우가 각각 37.1% 그리고 56.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합계는 59.8%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그 뒤를 이어 종사자가 증상 발현 후 검사를 한 경우가 16명, 25.8%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입소자나 환자가 선제검사에서 확진이 된 경우가 16.1%였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종사자가 선제검사에서 확진이 된 1위를 제외하고 그 뒤를 이어 입소자나 환자가 선제검사에서 확진이 된 16.7%, 그리고 종사자가 증상 발현 후에 검사를 하여 확진이 된 13.3%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서를 공통으로 분석하여 나온 시설 공통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았던 1순위는 입소자나 직원이 증상 발현 시에 2일 이내 검사를 미실시하여 확진이 많이 된 경우입니다. 2순위의 경우 입소자나 우리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감독에 미흡하여 전파가 많이 된 경우입니다. 3순위의 경우 공용공간, 즉 구내식당, 공동흡연, 공동화장실 등의 사용으로 전파가 멀리 퍼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4순위부터 12순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코호트 격리시설 감염관리를 위한 안내서를 저희가 제작을 하였는데 그 제작 배경으로는 도내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하여 발생을 하고 있고 만든 목적으로는 효율적인 역학조사 및 시설 내 감염관리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코호트 격리시설 감염관리 점검표, 두 번째, 분야별 감염관리 방법, 세 번째, 실제 사례로 보는 현장 문제점과 개선안이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보건소 관계자와 시설 관계자, 그리고 역학조사관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안내서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최신 지침을 늘 확인하시고 활용 시 문의사항은 담당 역학조사관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 점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동조치입니다. 초동조치란 확진자 발생 인지 시점부터 역학조사관 출동 전을 의미합니다. 환자 발생 신고가 된 이후
확진자를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1인 병실, 빈 병실이나 보호실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에는 이동 담당자가 4종 보호구 이상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병상 혹은 근무실 및 동선을 소독 조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 및 환자 대상 코로나19 유증상자 파악 및 분리가 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자 지정 및 물품 구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침에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대응 방역 책임자의 지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 방역 책임자란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및 보건소와 연락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현장 총 책임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관리자의 지정입니다. 감염관리자란 종사자와 환자의 증상 모니터링, 내부 방역 조치, 의료 폐기물 등 위생관리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보통은 수 선생님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담당자가 있습니다. 행정 담당자란 환자 전원, 통계자료 산출 등으로 보건소와 연락하시는 대응 방역 책임자와 함께 긴밀히 협업하시어 자료를 산출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관리입니다. 가용한 내부 인력을 파악하고 비상체제로 근무 인력 및 근무표를 재편성하시는 것이 코호트19 관리에 조금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동 제한입니다. 초동 조치 시에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의 외부 이동, 업무 교대를 중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종사자의 경우 보건소와 협의 후 자택 귀가를 실시하시고 기관 내 보호구 착용 철저 및 환자와 접촉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외부인 출입 금지 및 운영 일시 중단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역학조사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내 모든 환자와 종사자의 명단이 필요합니다. 환자 및 종사자 대상 검사 현황 파악을 엑셀 시트에 검사일, 양성, 음성, 대기 중으로 구분하여 주시면 추후 코호트 관리에 조금 더 용이한 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역학조사 종료 후 코호트 시행 시에도 환자, 종사자, 확진, 접촉자의 명단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담당자께서 이 부분을 보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기간 중 입퇴원 이력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외출 이력이 있는 환자들, 서로의 증상 발현일, 예방접종일 등을 포함하는 엑셀 시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진 및 환자 대상 검사 현황 파악의 엑셀표를 준비하여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코호트 격리 시의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공간 분리 및 관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그리고 접촉자 관리가 있겠습니다. 공간 분리 및 관리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병실, 병동을 마련하시고 유증상자의 격리병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원 보호구 착탈이 구역을 마련하시고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사용한 세탁물 보관 장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격리 공간 이탈 관리가 필요하며 흡연 구역 등 공용 공간의 폐쇄가 필요합니다. 만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흡연 등의 공용 공간이 필수적이라 할 경우에는 시간대별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을 하시고 베드 간 간격을 가능한 2m 이상 거리 유지를 해주십시오. 또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한 식사 배부를 권고드리며 손 소독제는 병실 및 공용공간 내 모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격리병실은 문을 닫은 상태로 외부 창문만 열어 환기를 하시고 각 방 내부에 문 앞에 의료 폐기물 박스를 비치하셔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와 접촉자 사용 물품 및 격리구역의 사용 물품 반출 제한이 있겠습니다. 접촉자 관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검사 명단 및 검사 결과를 엑셀 시트에 정리를 해주시고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 격리 병실로 이동하고 직원의 경우 증상 발생 시 즉각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직원 감염 관리는 코호트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진자 접촉자 1번 환자 격리 병실별로 담당 직원 지정 및 출입을 제한하여 주시고 근무 중 담당 층을 벗어나지 않으며 다른 층 근무자와 절대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직원의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이 필요하며 지정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차기하였는지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구역 퇴실 후 탈의구역에서 올바르게 탈의 후 의료 폐기물함에 폐기하는 것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휴게실을 지정해 사용하고 그 휴게실은 상시 환기 및 소독을 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식사 및 함께하는 휴식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역학조사를 다니며 수집한 현장 문제점과 그 개선안을 문제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은 최소진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 상황은 코호트 격리구역 내에 직원분이 환자들의 퇴식을 도와주시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문제점이 5개가 보이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곳은 코호트 격리로 지정된 병동 내 스테이션입니다. 의료진이 스테이션 내에서 일을 하시며 여러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등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점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총 4개의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에서는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문제점만 4개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노출되었고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 마스크를 미착용하였으며 보호구 지퍼가 내려간 상태로 글러브도 미착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제 식판을 재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 권고사항이지만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다른 직원 및 환자에게 옮겨갈 수가 있고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일회용 식판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상황에서 또한 올바른 보호구의 차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코호트 격리 구역인데도 머리카락이 노출되고 보호구가 탈의된 상황과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마스크 이중 착용의 경우 오히려 감염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어 중복 착용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구역 내 음식 섭취 또한 금지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관님, 두 그림에 대해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코호트 격리 병실 내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의 경우 코호트 격리 구역이 아닌 의료진 공간에 보호구들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개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상황의 경우 주기적인 창문 환기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의 경우 목에 청결구역에서 사용하던 마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는 나가서 다시 쓰실 시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며 열쇠나 펜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어 감독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의 개선안입니다. 오염구역이 아닌 청결구역에서는 오염구역에서 사용한 개인보호구를 보관 후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스크와 사종 보호구를 재사용하려고 거리에 걸어놓은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청결구역 내 의료진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호트 격리구역 내 복도이며 세 번째는 코호트 격리구역 내 퇴식 및 잔반 분리 장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각 상황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 장소에서 쓴 물품이 청결구역 내 비치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폐기 시 밀폐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보호구는 탈의법에 따라 오염이 되지 않게 탈의 후 밀폐를 해야 하는데 차곡차곡 접어서 넘는 과정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코호트 구역 내 병실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곳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높여주기에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한 폐기물 박스가 밀폐되어 있지 않으며 병실 내 문 앞에 비치되어야 하는 병실 폐기물이 외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탈의구역도 코호트 내가 아닌 착탈의 구역을 설정하시어 그곳에서 올바르게 폐기물 박스를 비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인데 통로 비닐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에 바이러스들이 묻을 가능성이 있으니 폴리스라인이나 파티션으로 대체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식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 식판의 사용을 권장드리며
음식물 쓰레기는 그림처럼 공용 공간에 잔반 분리를 하는 것보다 직원이 코호트 병실 내부에서 잔반과 용기를 분리하여 수거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제 사례로 보는 현장 문제점과 개선안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2가지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으로 근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